많은 분들이 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할 때 네.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쵸. 희소성. 네. 물론 맞는 말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2,100만 개라고 하는 구획을 가진 어떤 도시 또는 행성이라고 비트코인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네.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 건물이 2층, 3층, 10층, 100층으로 올라갈 때 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행성의 가치가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요즘에 너무 핫한 분이신데 백훈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5년째 가상자산 핀테크 사업인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공동창업자이자 운영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되게 핫한데 요즘에 뭐 비트코인을 처음 백훈종 이사님이 접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초보자 분들이시거든요. 누구나 사실 초보 시절은 있지 않습니까? 백훈종 이사님이 비트코인 어떻게 접했는지 초보 시절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17년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까지 다락같이 올라가던 그 네네. 시기에 처음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당시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네. 무역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투자 관련된 그런 금융업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잘 나눌 기회조차 없었죠. 네. 근데 갑자기 제 선배 하나가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다며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냐며 네.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백분 토론, MBC 백분 토론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네. 그리고 코빗 당시 대표였던 이제 김진화 대표님도 네. 같이 이제 패널에 계셨죠. 네. 그 백분 토론을 보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난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백분 토론 내용이. 네. 저는 그래도 대학에서 그 금융 특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돈에 대한 그런 관점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유시민 전 장관님이 했던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이거 튤립 버블이랑 똑같다.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랑 똑같은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됐다가 점점 이제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당시 무역회사에서 했던 일이 네. 업체들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관계사들, 네.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네. 근데 하청업체들이 다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네. 동남아. 네. 근데 그런 곳들과 대규모 뭐 컨테이너 뭐 몇십 개짜리 그 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막 주간으로 이제 페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의 LC라는 거를 이제 열어서 보통 대금을 지급을 해요. 네. 네. LC는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 말로는. 이 업체와 저희가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은행을 중간에 껴서 저희는 은행에 페이를 하고 그 은행은 상대 업체의 은행한테 네. 돈을 보내고 그 상대 업체의 은행이 상대 업체한테 대금을 주는. 일종의 안전거래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뭐 네. 에스크로 거래, 네, 네. 안전거래. 네.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매주 선적을 할 때마다 그 네. LC 작업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고민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어차피 다 아는 업체들끼리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되고 그 컨셉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제3자의 어떤 승인이나 어떤 믿음이 필요 없는 무신뢰 기반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돼서 관심을 처음으로 많이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나머지 그때는 뭐 암호화폐들도 다 똑같이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서 네. 한번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넘게 다닌 그 전 직장을 그만두고 네. 지금 코인원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코인원으로 알죠. 이직을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처음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인원에서는 그때 입사가 이렇게 쉬우셨나 봐요. 스펙이 좋으셔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딱 입사를 한 번에 팍 하셨죠? 코인원도 당시에 이제 네. 해외 진출 이런 쪽으로 모티브를 잡고 있어서 네. 영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가 좀 필요했나 봐요. 네. 제가 근데 운 좋게 어릴 때 유학을 중국과 미국에서 해서 이야. 중국어와 영어가 또 됐었고 네.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하던 일도 중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업체들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결국 좀 언어 능력 때문에 코인원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2017년부터 있으니까 7년째 네. 있잖아요. 네. 언어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대학생분들 뭐 개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개발 전공 많이 하시는데 네. 만약에 문과시라면 언어 능력이 이 코인 업계에서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여담이지만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립니다. 인생의 조언까지 해주시고 영어와 중국어가 되시니까 살기가 참 좋더라.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하고 그때 아까 잠깐 구별이 서로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초보 시절에 투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 시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투지폰이면 네.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그리고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이더리움 다음에 나온 제3세대 블록체인들은 그보다 네. 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이제 거래소니까, 게다가 코인원 거래소에서 열었으니까 거래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리서치 센터가 저희 코인원에 당시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도 발간이 되고 그 보고서 보면서 와, 이건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 비트코인은 POW, 네. 뭐 당시 이더리움도 POW였지만 네, 네. POS로 가는 길이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블록체인들은 또 다른 개념들, POH, POE 뭐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나오는 걸 다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혁신적이었죠. 그렇게 이제 코인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막 넓혀가면서 네.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코인원에 상장을 하고 싶었던 코인들을 여러 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됐어요. 코인 프로젝트 네. 대표님들과. 네. ICO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ICO 같은 네, 거. 네. 이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ICO잖아요. 네. 근데 익스체인지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IEO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 직접 처음 코인을 상장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 코인 프로젝트에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뭐 상장까지 결국엔 추진되진 않았지만 네. 그때 관심 가지게 됐던 코인들의 투자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했었죠. 비상장 코인들의. 비상장 코인들의. 네. 그 코인들이 네. 그 제가 그때 당시 투자했던 4개 코인들이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돈들도 그럼 다 사라지는 건가요? 다 사라졌습니다. 야. 이게 결국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 가상자산 투자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분명히 나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네.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는데 네. 왜 다 사라져 버릴까? 그냥 상폐돼 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자가 코인을 만들어요. 근데 네. 그 창업자가 먹고 나르는 상황 네.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러그풀이라고 네, 하죠. 네. 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다 탈취당해 버려요. 고객 자산이. 끔찍합니다. 네, 그거를 뭐 복구해줄 능력도 뭐 아무것도 없죠, 회사에. 네. 뭐 보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왜 발생하나? 이게 결국 회사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회사는 비상장주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를 따라야 갖추고 되는데, 네. 따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러 그런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래도 대규모 러그풀이나 해킹 사태가 잘 발생하지는 않죠. 네.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인은 사실상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근본이 없죠. 네. 진짜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네. 오로지 창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레클레스하다고 하죠. 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제가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뭐 코인 업계에 계신 분이 뭐 한국에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보는 비트코인은 우리 같이 저같이 투기꾼이 보는 비트코인과는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비트코인은 확장성의 어떤 가능성으로 보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할 때 네.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희소성, 네. 2100만 개밖에 없는 그 네. 희소성.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희소한 것만으로는
그냥 금 정도 내러티브를 갖고 끝나겠죠. 네. 아니면 뭔가 다른 희소성 있는 자산들.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그럼요.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네. 이거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를 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2100만 개라고 하는 구획을 가진 어떤 도시 또는 행성이라고 비트코인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네.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 건물이 2층, 3층, 10층, 100층으로 올라갈 때 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행성의 가치가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인터넷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넷도 기술이죠. 네트워크이자 기술. 그리고 인터넷 위에 지금 구글, 페이스북, 틱톡 이런 기술들이 올라가면서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그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똑같이 인터넷은 탈중앙, 국경을 뛰어넘는 정보의 이동을 가능해 한 네트워크. 네. 비트코인도 똑같이 네트워크인데 가치의 이동을 국경의 배리어에 갇히지 않고 할 수 있게 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이동을,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비트코인 위에다가 자사 서비스, 건물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살면 좋을까? 이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뭐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많은 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트코인 위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 가능해질 건데 네. 이더리움은 일단 ICO라는 게 가능해졌다는 측면 때문에 네. 너무 빨리 갔어요, 그 길을. 그러니까 코인을 이더리움 위에서 아무 알트코인이나 다 만들어줄 수 있게 한 그 특성 때문에 네. 마치 그게 사용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 사용성, 유틸리티가 없는 코인들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러그풀, 해킹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네. 코인 시장이 마치 준범법 어떻게 보면 투전판 같기도 하고 수전판, 네.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빨리 앞서갈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네. 이더리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 기능으로 네.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 좋은 서비스가 효용을 찾고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은 커갈 수 있었는데 네. 잘못된 길로 갔다고 저는 보고요. 네.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빨리 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창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창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창업자가 하자는 대로 네. 뭐 6개월에 의사결정이 빠른 거죠. 의사결정이 빠르죠. 네.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에 이 창업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기업들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런 네, 걸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네. 이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헛발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갈아치우고.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비탈릭 부테린, 네. 조 루빈이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 네, 네. 이 두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그걸 커뮤니티 투표에 붙이지만 이 두 사람의 뭐 의지에 반하는 표들은 다 나가리 되고. 네. 이 게임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느리게 업데이트 되지만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난 뭐 몇 년 동안 한 2번밖에 메이저 네.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네. 그마저도 하드포크도 아니고 소프트포크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업데이트 되지만 그만큼 굉장히 굳건한 탄탄하게 베이스 레이어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네. 건물을 막 짓잖아요. 땅 위에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서 땅 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면 건물 짓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다시 부셔야 되는데 네. 그럼 누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네. 이더리움이 딱 그 상태입니다 지금. 자꾸 6개월마다 갈아엎어요 땅을. 네. 하드포크를 해서. 근데 비트코인은 땅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마치 이 지구처럼. 이 지구의 지반이 계속해서 갈아엎어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인류가 번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느리지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든 뭐든 그걸 가지게 될 거지만 아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가지게 될 거라는 이제 전망인 거죠.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비트코인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인터넷도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네. 인터넷도 아시겠지만 1900
뭐 50년대, 40년대 이때부터 다르파라고 하는 네. 미국의 이 국방성이 만들어낸 기술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네.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인터넷을 어떻게 일상생활 우리 대중한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까지 간 겁니다. 네. 비트코인도 처음 나온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960년대부터 이 암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초에서 암호화폐가 나왔었어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화폐 뭐 그런 건가요? 전자화폐. 네. 네, 그런 암호학자들이 네. 만들어낸 코인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그 결과물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절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인터넷처럼 굉장히 큰 확장성으로 이어질 거다.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라고 네. 보는 게 더 타당하고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일단 그 효용성을 먼저 찾아야 비트코인 같이 굳건한 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계셨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업계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래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업비트나 뭐 이렇게 대형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거래소는 거래를 하는 기관이지 네. 은행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은행처럼 사용을 하세요. 네. 은행 계좌처럼 비트코인 사서 거기다 그냥 은행 계좌처럼 놔두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네. 어떤 뭐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 코인을 못 찾게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OKX라는 네.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OKX라는 지금 전 세계 2위 규모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이 거래소의 대표가 네. 갑자기 3주 동안 연락 두절되고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래소는 다 고객 계정을 옴니버스 지갑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갑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 지갑에 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거래소의 대표나 뭐 몇몇 네. 이제 executive 네. 멤버들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대표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버리니까 그게 복수의 키가 필요해서 대표가 없으면 아예 못 찾는 구조인 건가요? 못 찾는 거죠. 어. 그래서 OKX 고객들의 자금이 다 묶여버리겠네요. 묶여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어. 근데 결국 다행히 대표가 나타났어요. 왜 없었을까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 뭐 중국 당국이 잡아갔다가 풀어준 거다 이런 소문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거래소에다가 내 자금을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는 네.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그 지식이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뭐 믿고 맡기는 형식인데 네.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지갑을 꼭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시면은 그걸 바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기에다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개인 지갑이 이제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네. 그 개인 지갑 암호 거기에 설정해 놓은 암호를 까먹거나 네. 뭐 어디 적어놨는데 그걸 유실하거나 이러면은 다시는 그 자산을 못 찾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온 지갑들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 같은 네. 뭐 안드로이드 제가 안 써서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나요? 네.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제 암호를 이제 대신 복호화해서 저장을 해주고 네. 만약에 제가 암호를 까먹으면은 거기 있는 걸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거나 약간 안전 장치들을 몇 개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개인 지갑에 암호를 까먹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개인 지갑을 유실하더라도 네.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개인 지갑 이용을 꼭 배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